신문관이 제 머리채를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누가 도왔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누군가 죽을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 사람이 저를 다시 바닥에 내동댕이 쳤을 때 저는 차갑고 축축한 콘크리트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탈북을 시도했다 붙잡혀 국가보위부 신문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았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저를 신문하던 그 남자와 함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적이 동지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체제의 충견이었던 사람이 스스로 그 체제를 등졌을까요? 그 답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건 2번의 탈출과 1명의 신문관과 그리고 목숨을 건 설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 32살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인민복을 챙겨 입고 자전거를 타고 강의동으로 향했습니다. 평양의 봄은 유독 먼지가 많습니다. 대동강 바람이 불어오면 가로수 잎이 흔들리고 붉은 구호 현수막들이 펄럭였습니다. 저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뭔가 자랑스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서 가장 명예로운 대학에 서 있다는 사실이.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주체사상을 강의했습니다. 북한에서 주체사상 강의를 맡는다는 건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당의 신임을 받은 사람, 성분이 깨끗한 사람, 혁명의 계승자로 인정받은 사람만이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강의실 앞쪽 벽에는 언제나 2분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일성 수령님과 김정일 장군님. 수업을 시작하기 전 학생들은 반드시 그 앞에서 예를 갖춰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건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수업 내용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주체사상의 핵심 원리 수령님의 교시, 미제국주의의 만행, 그리고 우리 인민이 왜 단결해야 하는가. 저는 그 내용을 외우다시피 했고 학생들에게 힘있게 전달했습니다. 학생들 눈빛이 빛날 때 저는 제가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퇴근 후에는 인민반 모임이 있었습니다. 북한에는 인민반이라는 주거단위 조직이 있는데 한 구역에 사는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생활 총화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고 이웃의 동향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구조였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한 공동체 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급은 들쭉날쭉했습니다. 어떤 달은 식량이 충분했고 어떤 달은 옥수수죽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저는 대학 소속이었기 때문에 일반 주민보다 조금 나은 배급을 받았습니다. 그 차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것이라고. 지금은 압니다. 그게 특권이 아니라 통제 수단이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늘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군에서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는 밥상 앞에서도 목소리를 낮춰 말씀하셨습니다. 벽에 귀가 있다는 걸 몸으로 아는 세대셨습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같은 과 동료 강사가 갑자기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점심을 먹었는데 다음 날 아침 그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어디 갔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누군가 갑자기 사라지면 묻지 않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걸 말로 배운 적 없지만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주 인민반 모임에서 반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동무들, 불순한 생각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 말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오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느 저녁 학교에서 늦게 돌아오는 길에 저는 시장 골목을 지나쳤습니다. 당시 평양에도 장마당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당국도 묵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이 국수, 두부, 담배, 옷가지 같은 것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 골목 끝에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신발도 없이. 아이 앞에 깡통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밥을 먹으면서 그 아이의 맨발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배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회복되고 있다고 수령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맨발은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삶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체제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게 이상합니다. 한번 작은 균열이 생기면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동료가 사라진 날 밤, 맨발의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왜 항상 목소리를 낮추셨는지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그때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이었습니다. 제 삶 전체를 뒤흔들게 될 아주 작고 조용한 의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동료 교수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골목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학교 나오지 마.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빛으로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먼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보였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줄을 지어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있을 때는 나가야 합니다. 안 나가면 의심을 받습니다. 저는 코트를 걸치고 따라갔습니다. 광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빙 둘러서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기둥 3개가 세워져 있었고 기둥마다 사람이 묶여 있었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남자 2, 여자 1. 여자는 제 또래처럼 보였습니다. 진행요원이 죄목을 읽었습니다. 밀수, 반체제 유인물 소지, 이적행위. 그 단어들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앞을 똑바로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총소리는 3번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그걸 보고 있다는 사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당신도 살면서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을 테니까. 그날 밤, 저는 강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제가 매일 가르치던 내용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주체사상의 원리 수령님의 교시, 인민을 위한 국가. 그 문장들을 읽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글들이 저 3사람의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가? 그 생각을 한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잡혀갈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덮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친하게 지내던 학생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21살 똑똑하고 눈빛이 맑은 아이였습니다. 그 학생은 주변을 살핀 뒤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작고 납작한 것이었습니다. USB였습니다. 선생님만 믿습니다. 그 말만 하고 학생은 가버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걸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학교 컴퓨터실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인터넷은 막혀 있었지만 파일은 열렸습니다. 영상이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몰래 찍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상점 간판들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이 화려했습니다. 무언가를 먹으면서 전화기를 보면서 그냥 걷고 있었습니다. 감시받는 것 같은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5번 돌려봤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남한은 미제국주의에 착취당하는 빈민들의 땅이라고 배웠습니다. 거지들이 넘치는 곳, 노동자들이 핍박받는 곳이라고. 그런데 화면 속 사람들은 굶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USB를 뽑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어두운 컴퓨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배운 것들이, 제가 가르친 것들이, 제 삶 전체를 세워온 그 토대가, 그 생각은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공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무언가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이 떠지는 것 같은 느낌. 아프지만 외면할 수 없는 그 느낌. 저는 그날 이후 예전의 저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각성은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조금씩 쌓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도 3년을 평양에서 살았습니다. 강의를 했고 인민반 모임에 나갔고 수령님 생일이면 광장에 나가 만세를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낯설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 날마다 조금씩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웃어야 할 때 웃고 박수 쳐야 할 때 박수 치면서 저는 점점 제 안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07년 가을이었습니다. 남동생이 잡혔습니다. 동생은 장마당에서 중국산 물건을 팔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뇌물을 주고 풀려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동생 물건 속에서 외부 영상이 담긴 CD가 나왔다는 겁니다. 동생은 관리소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아는 사람을 총동원했고 모아둔 돈을 전부 썼습니다. 3달 만에 동생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온 동생은 제가 알던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말수가 없어졌고 밥을 먹다가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밤마다 잠꼬대를 했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이불로 귀를 막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어느 날 저녁 밥상을 차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기회가 생기면 떠나라.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오래전부터.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탈북을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습니다. 관리소, 고문, 공개처형. 제가 직접 봤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저는 대학 강사였습니다. 탈북을 시도했다 붙잡히면 저만 죽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도 동생도 연좌제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것도 더 이상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히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정보는 조금씩 모았습니다. 장마당에서 알게 된 사람 중에 두만강 근처 출신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브로커를 소개받았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 사람을 두고 메시지만 주고받았습니다. 브로커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습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가진 것들을 팔았습니다. 아버지 유품으로 남아있던 회중시계, 어머니 결혼 반지, 그리고 제가 몇 년에 걸쳐 모은 외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도.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1월 초순의 어느 밤. 두만강이 얼기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브로커는 국경 근처까지 안내해줄 사람을 붙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건 제가 혼자 해야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어머니 방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알면 어머니가 막으실 테고 모르셔야 어머니가 안전했습니다. 연좌제는 몰랐다는 증거가 있으면 조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조용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짐은 작은 보따리 하나였습니다. 옷 2벌, 비상약, 그리고 사진 1장. 어머니와 동생과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걸 가슴 안쪽에 넣었습니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발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영원히 못 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안내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고 낡은 군용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쪽도 제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밤새 산길을 걸었습니다. 손전등도 없었습니다. 달빛만 믿고 걸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 겁니다. 안내인이 멈췄습니다. 저기, 나무 사이로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하지만 차가웠습니다. 강바람이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강 표면이 얼기 시작해서 가장자리는 얼음이었고 가운데는 아직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기서 저기까지 뛰어. 멈추지 말고. 그 말만 하고 안내인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강가에 쭈그려 앉아서 저 건너편을 바라봤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불빛은 없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생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첫발이 얼음 위에 닿는 순간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두 손을 벌려 균형을 잡으면서 걸었습니다. 얼음이 끝나는 지점부터 물이었습니다. 무릎까지 잠겼습니다. 11월 두만강 물은 칼날 같았습니다. 다리 감각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뛰었습니다. 물속에서 뛰었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팔을 휘저으면서. 중국 쪽 강가가 가까워졌습니다. 손이 지늘게 닿았습니다. 기었습니다. 풀을 잡고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그 자리에 쓰러져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가득했습니다.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불빛이 제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습니다. 손전등이었습니다. 2개. 아니 3개.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움직이지 마. 북한 억양이었습니다. 국경경비대였습니다. 중국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전등 불빛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손목이 잡혔습니다. 뒤로 꺾였습니다. 저는 진흙 위에 엎어졌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이 뺨에 닿았습니다. 누군가 제 등 위에 무릎을 올렸습니다. 이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이 옆구리에 꽂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이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정말로. 다시 강을 건너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손이 묶인 채로.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추위가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앞에서 군인이 걷고 뒤에서 군인이 걸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발을 끌었습니다. 국경 초소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혀졌습니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군인 하나가 제 보따리를 뒤졌습니다.
옷가지가 쏟아졌습니다.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와 동생과 제가 함께 찍은 사진. 군인이 그걸 집어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놨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됐습니다. 검은 차가 왔습니다. 평양으로 이송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국가보위부였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기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너무 멀리 온 것 같았습니다. 평양 보위부 청사에 도착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모르셔야 한다. 제발 어머니만은 모르셔야 한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신문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2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은 콘크리트였고 천장에 형광등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창문은 없었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의자 하나,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방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밥은 하루 한 번 들어왔습니다. 옥수수죽이었습니다. 화장실은 군인이 데려다 줬습니다. 잠은 바닥에서 잤습니다. 담요 한 장이 있었는데 너무 얇아서 새벽이면 이가 달달 떨렸습니다. 신문관들이 교대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젊은 요원들이었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책상을 치고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브로커 이름을 불면 그 사람이 죽습니다. 저를 도운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군복이었지만 계급장이 달랐습니다. 상급 요원이었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고함을 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말없이. 저도 그를 봤습니다.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잔인한 눈은 아니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강사.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주체사상 전공. 당 표창 2번. 성분 최상급. 제 서류를 읽는 거였습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들어 다시 저를 봤습니다. 왜 갔습니까?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혼잣말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신문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는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매번 고함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물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있다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패턴이 낯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친절한 신문관이 더 무서운 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가 들어오면서 제 앞에 무언가를 내려놨습니다. 삶은 계란 2개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서류를 폈습니다. 저는 계란을 먹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먹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는 걸까? 회유인가? 함정인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계란 2개에서 전략적인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걸 가져왔습니까? 그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추워 보여서.
그게 다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조금씩 말을 했습니다. 브로커 이름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왜 가려 했는지는 말했습니다. 동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개 처형을 받던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USB 영상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는 들었습니다. 끊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습니까?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입 밖에 내자마자 후회했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 보위부 요원을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끝이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래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창문 없는 벽으로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신문은 2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결국 노동교화형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화소로 이송되기 전날 밤, 그가 마지막으로 신문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일어나려는 순간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서 나오시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교화소에서 2년을 버텼습니다. 버텼다는 표현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시간은 여기서 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는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 말대로. 그리고 출소하고 6달 뒤, 저는 그 신문관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가 찾아온 건 저녁이었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다시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였습니다.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군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더 낯설었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나갈 생각 있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신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교화소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체제의 충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손으로 쓴 글이었습니다. 그의 딸 이름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16. 그 아래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고개를 들어 글을 봤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신문하던 2달 동안 그도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 언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모름 뒤. 그게 우리의 계약이었습니다. 준비는 그가 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경 경비 교대 시간, 순찰 루트, 뇌물이 통하는 지점. 보위부에서 일한 세월이 역으로 쓰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의 딸은 16살이었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작고 말수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그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꼭 쥐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어 돌려줬습니다. 출발은 새벽 3시였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그와 저, 그리고 그의 딸. 이번엔 두만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른 루트를 알고 있었습니다. 산을 넘는 길이었습니다. 더 길고 더 험했지만 경비가 상대적으로 덜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는 앞에서 걸었고 저는 딸아이 손을 잡고 뒤를 따랐습니다. 산길을 6시간 걸었습니다. 딸아이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혼자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무언가를 물려받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을.
중국 국경을 넘은 건 아침 햇살이 막 돋아날 때였습니다. 3명 다 살았습니다. 그가 쪼그려 앉아 땅을 짚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숨어서 움직였습니다. 조선족 마을을 통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그가 미리 연락해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알면 위험했습니다. 열흘 뒤, 우리는 윈난성 국경 근처에 있었습니다. 라오스로 넘어가는 루트였습니다. 브로커가 정글길을 안내했습니다. 낮에는 풀숲에 숨어 있다가 밤에 이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라오스 정글은 습했습니다. 벌레가 많았습니다. 딸아이 팔에 벌레 물린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울지 않았습니다. 라오스를 지나 태국 국경을 넘을 때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브로커가 갑자기 돈을 더 요구했습니다. 처음 약속의 2배였습니다. 주지 않으면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저도 뒤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전부 내줬습니다. 시계, 반지, 남은 현금.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브로커는 잠시 우리를 보더니 그냥 앞장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왜 그가 마음을 바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그냥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따라갔습니다. 태국 땅을 밟은 건 새벽이었습니다. 방콕에서 며칠을 보낸 뒤 우리는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그가 멈췄습니다. 딸아이 머리를 한 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평양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실이 생각났습니다. 차갑고 좁았던 그 방, 계란 2개, 그리고 벽을 향한 그의 침묵이. 문이 닫혔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닫히는 게 아니라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그 너머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같은 글자인데 달랐습니다. 어떻게 같은 글자가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는지 저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빛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연한 사실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나는지 몰랐습니다. 기쁜 것인지 무서운 것인지 허탈한 것인지 그냥 났습니다. 옆에서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하나원에서 3달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인터넷을 자유롭게 썼습니다. 처음으로 유튜브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검색창에 아무 단어나 쳐봤습니다. 평양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떴습니다. 제가 알던 거리들이었습니다.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거기 있었습니다. 동생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닫았습니다. 한참 후에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닫았습니다. 그리움은 자유보다 먼저 왔습니다. 하나원 교육 중에 가장 낯선 것은 물건을 고르는 일이었습니다. 마트에 처음 갔을 때 라면 종류가 수십 가지였습니다. 저는 5분 동안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뭘 골라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택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몰랐습니다. 평생 주어지는 것만 받아왔던 사람에게 고른다는 것은 낯선 능력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그의 딸이 라면 하나를 집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그 아이는 어느새 반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정착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말은 같은데 달랐습니다.
억양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기하게 봤고 어떤 사람은 조심스럽게 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들을 읽으면서 또 다른 적응을 해야 했습니다. 취직도 어려웠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했지만 그 경력은 여기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저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날이 힘들어도 저는 내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가 저를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서운 말을 했다고 잡혀가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어떤 어려움도 버틸 수 있게 해줬습니다. 자유는 공기 같은 겁니다. 있을 때는 모릅니다. 없어봐야 압니다. 그는 지금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딸은 한국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 연락이 옵니다. 잘 지낸다고, 친구가 생겼다고, 오늘 처음으로 치킨을 시켜 먹었다고. 그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저는 한참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그 아이가 라오스 정글에서 벌레에 물리면서도 울지 않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신문실 벽을 향해 오래 침묵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아무리 단단한 체제도, 아무리 굳은 믿음도 결국 사람 앞에서는 흔들립니다. 그게 제가 이 모든 과정에서 배운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어머니 생각을 합니다. 매일. 언젠가 통일이 되면, 아니 그 전에라도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다면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숨쉬는 이 공기, 오늘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이 자유, 내일 어디든 갈 수 있는 이 당연함.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부디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2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2번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